광주 5.18 30주년을 앞둔 2016년 조선일보에서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에서 이희성 장군의 인터뷰가 실렸다. 이희성 장군은 5.18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다. 그러나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은 지방판에 실렸다가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에 배달된 신문에는 기사가 삭제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떤 세력이 거대한 언론사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구순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된 이희성 장군은 최보식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내게 무엇이 궁금하오? 하나하나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지. 늙어서 생각이 잘 날지는 모르겠소. 당시 계엄사령관이라면 5.18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소. 전국 계엄 상황이었으니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주요 사안은 보고했지만 내가 정권을 쥐고 통과했다고 할 수 있소.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5.18과 관련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렇소. 계엄사령관이었기에 책임을 진 거요. 5.18을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소. 국가적으로 이를 추스리는 차원에서 이들의 요구와 주장을 감안해야 하는 거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요. 도의적 책임을 진 거요. 당시 국정수반인 최규하 대통령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요. 군의 작전 상황이니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있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께서야 책임질 일이 아니요.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는 12.12와는 상관이 있지만 5.18과는 아무 상관이 없소.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은 그가 배후 조정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법정에서도 지휘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계엄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하며 어려워했소.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네,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소. 그렇다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요. 대통령만 안 됐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요.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휘 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장관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소. 전두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소.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지만 작전 지휘체계에 있지 않았소. 그는 광주에 내려간 적이 없소.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보안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소. 내려가 본들 뭘 하겠소.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잖소.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 있소. 광주 현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격려차 간 것이오.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 정호용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요. 특전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 없소.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어.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난 거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1980년 5월 21일 자위권 보유 1000명 담화를 발표할 때 보안사 참모가 초안을 건네줬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전두환의 5.18 개입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검찰 조사를 서너 번 받았어요. 꼭 밤중에 잠 안 재우고 신문을 했어요. 졸려서 정신이 몽롱해질 새벽에 진술서 서명을 받아요. 검찰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트릭을 써요. 그래서 보안사 참모인지 계엄사 참모인지 헷갈렸던 거요. 계엄사 참모였다고 하더군요. 설령 보안사 참모라고 해도 그런 건의는 해올 수 있는 거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요. 애초에 담화 발표 구상은 나 혼자 한 거요. 왜 그런 구상을 했습니까?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다만 담화 내용에 신경을 썼어요. 장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문안을 검토한 뒤 발표했어. 장차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위권 보유 1000명이 발포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예상했다는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병사들은 자위권을 발포 명령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런 해석은 오바요.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개인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이 있다는 뜻이요. 피동적인 것이요. 더욱이 담화문에서 자위권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자위권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어. 예방 목적이지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 자위권을 천명한 담화 발표 후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습니까? 실탄 지급은 일선 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엄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요. 누가 발포 명령을 한 겁니까?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총 맞은 시민들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투라는 게 우발적이고 부한 뇌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 겁에 질려있는 사병들이 막 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도 가릴 수 없었어.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어.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적극적이었어.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요. 당시 북에서 이를 이용 안 할 리가 있겠소? 당시 담화문에 상당수의 다른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단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광주에 잠입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발전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초들이 사태를 극단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잔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며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어.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어. 광주가 수습된 뒤 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뒤처리와 민심 위무가 시급해 그런 조사에 착수할 수가 없었어.
공수부대를 투입해 초기에 과잉 진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수부대는 소요 진압 임무가 있었어. 5월 18일 아침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학생들이 들어가겠다며 전남대 정문에서 충돌한 게 발단이었어. 학생들은 가방에 넣어온 돌을 던졌고 군인들이 무방비로 맞은 거요. 그 뒤 시내에서 학생들이 집결하자 군인들이 뒤쫓아가며 진압봉으로 두들겨 팼어. 이를 본 시민들이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다고 흥분한 거요. 어떤 세력이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 광주가 수습된 뒤인 6월 초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초기 진압 작전의 과후 책임을 물어 현장 지휘관을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게 맞습니까? 그건 맞소. 하지만 내가 반대했소. 현장 지휘관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나 그건 앞서 말한 대로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았소. 나는 지금도 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봐요. 숱한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했는데 한 사건을 이쪽 저쪽 위아래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오. 광주 사태가 불처럼 타 지역으로 번져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국가위기 상황을 걱정했고 절실했습니다.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그 나름대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고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소.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전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활동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진상규명 최대 과제였던 발포 명령 책임자와 안매장의 진실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2019년 5.18 민주화 진상조사위원회가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위원장인 송선태 씨는 장관급 대우를 받아왔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억 원의 세금이 조사 활동에 사용되었다.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안매장, 지휘체계 이원화 등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호언장담하던 그들의 조사는 규명불능으로 끝이 났다. 화살의 관역은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의 프레임에 갇힌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 있었지만 거짓은 진실 앞에 승리할 수 없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이 이 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12명을 입건한 뒤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든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 즉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없는 것을 발언하면 5.18 특별법과 사자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래전 쳐놓은 덫에 걸려버렸다. 그것이 바로 역사이다.